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리는 아이디어 뱅크 같은 사람. 천재적인 영감을 보여주는 창작자들. 어쩜 저렇게 신기하고 기발한 생각이 나올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영감이 떠오를까 고민하기도 하고요. 뭘 좀 해보고 싶은데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시작도 못하고 있죠. 영국의 음악평론가 어니스트 뉴먼의 말입니다. 위대한 작곡가는 영감이 떠오른 뒤에 작곡하는 게 아니라 작곡을 하면서 영감을 떠올린다. 베토벤, 바그너, 바흐, 모차르트는 격리사원이 매일 수치를 계산하듯 매일같이 책상 앞에 앉아서 작곡을 했다. 그들은 영감을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영감이 떠올라서 펜을 잡고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라 일단 펜을 끄적거리고 피아노를 두드리다 보면 영감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가수 015B와 윤종신 씨는 지금도 매월 신곡을 내고 있죠. 영감,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 그런데 이 사전적 정의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영감은 계기가 아니라 과정에 있을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5월 17일 금요일. 어이구 벌써 금요일이 됐네요. 이번 주에 하루 쉬는 날이 있어서 그런가요? 조금 빨리 간 것 같지 않나요? 다행히 금요일. 오늘은 원탁의 기자들 함께하는 날이죠. 중고거래를 좀 많이 했더니 정부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여러 뒷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해외 직구, 특히 중국 쪽 직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면서 정부가 해외 직구 면세 한도를 축소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중고거래와 이 해외 직구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그리고 수도권의 교통혁명이 될 거라던 GTX. 일부 구간이 개통이 됐는데요. 초반 성적표가 참 암담합니다. 적자 우려부터 부동산 시장 여파까지 이 GTX 문제 같이 한번 따져보실까요? 경제상식 퀴즈도 바로 나갑니다. 오늘은 네 글자네요. 정답이. 높은 물가에 소비 불황에 편의점에 밀리고 또 이커머스에 밀리던 전통의 유통 강자이던 이곳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대표적이죠. 이들의 실적이 좀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본질인 식품하고 생필품 품목을 강화하면서 또 대폭 할인 판매하면서 이 전략이 좀 통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성장세를 과연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내리막이었는데요. 매장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판매 점포를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0245님 빨리 보내주셨는데 재래시장 아니고요. 재래시장 아니고요. 의무 휴업도 있는 곳이죠. 여러분 동네 의무 휴업은 또 언젠가요? 마지막으로 가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라는 분들도 요즘에 주변에 많습니다. 이 네 글자 맞춰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되는 샵 9730이나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함께 만나보시죠.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2대12 권소현 기자, 서울경제신문 송이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분은 혹시 중고거래나 해외 직구 자주 하세요? 자주 하죠. 아이를 키우면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어떤 중고거래요? 중고거래는 일단 아이 용품들 이제 아이가 크면서 필요 없어진 용품들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정리해야 다 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책 같은 거는 중고거래로 많이 사고 직구는 사실 예전에 미국 직구를 좀 많이 했었어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럴 때 이제 싸니까. 미국 공홈 이런 데서 이제 사서 거기 배대지로 보내서 배대지가 우리한테 보내주는 식의 걸 많이 이용했는데 요새 배송 대행지. 그렇죠. 요새는 중국 직구 사이트를 많이 활용합니다. 싸더라고요. 송일아 기자는 어때요? 저는 아직까지 중국 직구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면은 한도 끝도 없어질 것 같아서. 중고거래는요? 중고거래는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환경을 좀 생각한 중고거래를 하면 좀 괜히 뿌듯해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내가 이게 두 번을 버리지 안 쓰는 않고. 버리지 않고 이제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에게 갖다 약간 이런 좀 마음도 들고 또 아이들은 워낙 또 빨리 크니까 옷이나 뭐 신발, 뭐 책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자전거 하나를 중고로 판 적이 있는데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아동복지관이라고 하나요? 고아원 같은 거 거기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교육용으로 쓰실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뿌듯하고 그 좀 무한 깎아드리고. 교육 아닌가요? 나눔하셨어야죠. 근데 갑자기 왜 화살이 저한테? 염혜석 기자는 중고거래 좀 해요? 아니 저는 제가 직접은 하지 않고요. 보통 이제 안 사람이 하면 이제 제가 보통 데리고 가지고 갑니다. 아 그래요? 배달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사람 표현 쓰는 옛날 사람. 근데 최근에 중고거래 많이 하시던 분들한테 요즘 일단은 좀 날벼락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국세청이 이달 초부터 일부 그러니까 중고거래 사이트 일부 이용자들에게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신고 안내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국세청이요 지난해 7월부터 전국 100여 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소득 자료를 수집해 왔는데요. 그 결과를 이제 신청을 한 겁니다. 거래 소득 자료. 네. 대표적 중고 플랫폼은 이제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서 판매자가 물건을 등록한 뒤 구매자가 이를 사가면 거래가 종료됐다고 표시가 되는데요. 네. 국세청은 이 과정을 거래 체결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판매자의 소득을 산출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게 개인가는 원래 이게 면세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걸 영리 목적으로 대형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사례들도 있고 리셀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적발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다고 하는데요. 추정이긴 한데 네. 1년 거래 횟수 50회 이상, 총 판매 금액 4,800만 원 이상부터 이제 사업 소득으로 국세청이 이제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이 기준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통신 판매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좀 행정 방식이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는 그 동안에 중고 거래로 많은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 세금을 안 냈었다라는 네. 뜻이기도 하겠죠. 사실 중고 거래가 이제 개인 간의 사적 거래이기 때문에 이제 면세였는데 이거를 이제 악용해서 이제 사업자들이 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다량의 이제 소득을 얻었다고 이제 파악을 한 건데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이 사업자에게는 과세를 하겠다라는 명확한 취지이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실제 일어나지 않은 거래조차 다 소득으로 잡혀서 이제 과세 통보를 했다는 점이에요. 중고 거래는 만약에 뭐 물건 파신 분들 아시겠지만 잘 안 팔리면 이제 다시 이제 위로 올리면서 이제 뭐 재등록을 해서 기존 그쵸. 글을 거래 완료 처리를 하고 같은 글을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100만 원짜리 판매 글을 3번 판매 완료 처리를 하면 이게 300만 원어치 중고 거래를 했다고 인식을 해서 세금을 이제 그대로 부과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고 거래에 세금이 부과될 줄 몰랐던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핸드폰, 휴대폰, 스마트폰 같은 거 많이 파시거든요. 네. 아이패드 같은 거. 근데 100만 원짜리 아이패드가 안 팔려서 여러 번 삭제했다 다시 올렸더니 이게 1,300만 원 수익이 잡혔다. 어이구. 뭐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내라더라. 이런 경험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그 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한 이제 작업이라면서 이제 일반 이용자들은 실제 거래된 금액만큼만 신고를 하면 되고 이런 수정 신고를 해서 뭐 이게 다 받아들여지면 선량한 이용자들에게는 세금이 부과되는 일 없을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사실 번거롭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증빙을 아니 다 이게 일단은 국세청은 다 때려놓고 그렇죠. 안 맞으려면 당신이 입증을 하세요. 그렇죠. 수정 신고하세요. 이거면은 납세자들이 너무 불편해지지 뭐 않을까요? 아니면 말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아무리 이걸 세수가 덜 거쳐도 네. 그렇지. 이거. 설명하는 과정도 이게 내가 이걸 수익을 올린 게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새 제품을 사서 쓰고 나서 중고를 팔 때는 새 제품 가격보다는 낮게 파는 게 보통 상식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이미 상당 기간 사용했다 하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효용을
누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낮게 파는 게 당연한데 새 상품 샀는데 예를 들어 반품 기한을 놓쳤거나 그래서 우리 보면 미개봉 새 상품 이런 상품도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근데 이건 사실 실제 구매할 때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손해를 본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돈을 벌었다고 간주를 하고 세금을 내라니까 이제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셀러 같은 경우는 뭐 돈 벌려고 뭐 중고 플랫폼에서 한정판 제품 뭐 웃돈 받고 파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사업자로 등록 안 한 경우도 많고 이런데 중고 거래를 자주 한 이제 헤비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리셀러 같은 사업자가 아니야라는 걸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이 상품을 얼마에 샀고 이걸 이거보다 더 싼 가격에 팔았습니다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어제 그저께 산 거야 뭐 이제 카드 내역 이런 게 있지만 산지 좀 오래됐다. 근데 새 상품이다. 이거는 입증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입증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진짜 또 악용하시는 이른바 업자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드깡 하시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전자제품인데 어떤 특정 기업의 브랜드는 뭐랄까 좀 감가가 덜 되죠. 100만 원짜리를 거의 98만 원에 팔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분들은 손쉽게 카드 결제를 할부로 해놓고 빠르게 98만 원 회수하는 수단으로 좀 악용하기도 하고 일부 법인은 이거를 손망 처리하면서 네. 탈세하는 수단으로 쓰는데 또 하나는 온라인 마켓에서 거래를 하면 뭐 부가세나 여러 가지 소득세를 내야 하니까 그냥 맞아요. 중고 마켓에 올려서 새 상품을 그런 식으로 파는 업자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그거 잡으러 이제 들어가는 건데 약간 좀 선량한 시민들도 거래를 물론 좀 애매하긴 할 겁니다. 이게 몇 회냐 얼마냐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좀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이게 보면 조금 냉정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금액이 높으면 예를 들어 뭐 고가의 제품들도 가끔 이제 어제 이거 준비하면서 한번 다운 받아서 들어가 봤는데 되게 고가의 어제 다운을 받으셨어요? 받더라고요. 제일 중고 놀라운 거래를 소식인데. 네. 그래서 맞아요. 뭐 차도 팔더라고요. 맞아요. 중고 중고 차도 차도 이렇게 있어요. 개인 거래도 이렇게 팔고 뭐 집도 중개로 이렇게 내놓기도 네. 하고 정말 다양한 걸 많이 올려놓더라고요. 어찌됐건 뭐 이렇게 다양한 걸 하는 건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라는 것도 되지만 사실 이게 조금만 잘못 사용되면 그 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걸 이제 감추는 활동으로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개개인적으로 다 하나하나씩 맞춤형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상한 이상은 네. 뭐 이거는 뭐 사업 거래로 볼 가능성이 많은 이게 간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대부분의 중고 거래를 하는데 거의 한 4,800만 원치를 할까 과연 그렇죠. 그런 물음표는 조금 있습니다. 이게 그 맹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한 가지 제품인데 100만 원짜리를 그냥 똑같은 걸 10번 올려서 1,000만 원으로 억울하게 카운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전문적으로 판매를 하시는 분인데 팔리자마자 바로 지우는 거죠. 맞아요. 하나씩 올리고 팔리면 바로 지우고 그러면 글이 기록이 안 없어져요. 남죠. 기록이 없어져서. 근데 이거를 뭐 국세청이 그 많은 중고 거래 그 사이트를 다 포렌식을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약간 맹점도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는 중고 거래 사이트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들어가거든요. 그냥 별 용건이 없어도 그냥 재밌어요. 가서 보는 재미있어요. 그게 김경필 쭉쭉 멘토님한테 보면 혼납니다. 그 마치 포털 사이트 뉴스 보는 것처럼 그냥 한 번씩 꼭 들르는데 네. 정말로 최근 들어서 처음에 했을 때보다 이런 고가의 물품들이 많아진 거는 사실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그래서 뭐 귀금속이나 뭐 가방, 시계 이런 명품 같은 것들이 뭐 9,999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업자분들이 많이 이곳에서 좀 세금을 이제 이렇게 탈세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체감적으로 사실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이 그래서 지난달에 이런 온라인 기반의 신종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도 밝혔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되는 그 대상 중에는 이제 온라인 중고 마켓에서 다수의 물품을 판매해온 5명이 이제 조사 대상에 올랐는데 이들 중에서는 최고 39억 1,800건 이상의 뭐 귀금속, 가방, 시계, 오토바이 같은 걸 판매를 하고 완전 대금을 사업자네요. 현금으로 받으면서 일체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분들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골라내야 되거든요. 근데 방법론적으로 사실 M1 많은 분들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을 할 지금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모든 정책이라고 하고 어떤 모든 이런 거 새로운 걸 이제 할 때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면서 조금씩 개선이 될 거긴 한데 사실 그 뒷면까지 좀 살펴보면 우리가 납세 의무라고 하잖아요. 소득이 있는 곳에 이제 과세를 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정말 우리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우리 정말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내 컨텐츠 준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도 수입이 되면 이것도 다 세금으로 다 나가는데 그렇죠. 원천 징수하고 드립니다. 네. 그렇게 다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해서 새로운 이렇게 좀 우회기를 이용해서 이제 포탈을 하는 거는 새로운 거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거고 이런 그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이런 과세 원칙상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좀 불편함이 네.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 이야기를 또 짚어봐야 돼요. 최근에 그 중국 이커머스 앱들이 엄청나게 공세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싼 값에 이용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 가격이 쌀 수밖에 없는 하나의 배경이 있었죠. 그리고 정부가 그걸 이제 좀 손봐야겠다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 관세제도인 관세제도입니다. 건데 중국발 직구 건수가 엄청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자주 들어가서 보긴 하는데 이게 2021년만 해도 중국에서 한국으로 통관된 물류 건수가 4,400만 건이었는데 작년에 8,800만 건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2배 2배. 정도 예. 늘어난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이제 미국 공홈 이런 데서 직구를 하다가 이제 주변에 보면 알리, 테무, 쉰 이런 데들 되게 많이 우리 줄여가지고 뭐 알트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사실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주문하면 오는 제품들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을 알리에서 검색하면 가격이 굉장히 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배송비 무료인 경우도 많고 배송 기간이 조금 긴 것만 감수하면 되는데 이것도 심지어 일주일 이내에 오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그렇죠. 깜놀할 배송도 정도로 빠르고. 빠르게. 그러니까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진 것도 많고 작년부터 테무 이런 데들이 엄청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구매하는 사람이면 가격이 좀 나가는 제품을 무료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라벨 프린터기 무료로 받고 막 이랬었어요. 쿠폰도 굉장히 많이 뿌리고 쿠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들이 또 블로그에서 공유가 되고 막 이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직구 국가 순위가 미국이 1위였는데 작년에 중국이 1위를 이제 탈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국내 판매 업자하고 해외 직구 간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국내 유통업체는 중국에서 물건을 띄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팔려면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통관해야 되죠. 그 과정에서 KS 인증마크 받아야 되죠. 유해 성분 검사도 해야 되고 이게 다 비용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은 결국은 이제 그 물건 가격이 전가가 돼서 국내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해외 직구는 이런 게 전혀 이런 절차가 없으니까 이제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고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관세 제도도 한몫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관세법상 해외 직구 한 번 할 때마다 $150까지는 이제 관세하고 부가가치가 면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50 미만으로 사면은 관세를 내지 안 않는. 내도 됩니다. 근데 이 소액 수입 물품 면세 제도에 누적 한도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10번을 사서 이게 $1,500가 됐다고 해도 한 번 살 때 $150면 그냥 관세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군데서 쪼개서. 주문할 때 대량으로 주문하는 게 아니라 쪼개서 이제 주문하면 아하. 관세를 다 이제 안 내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1회에 $150 면세라도 개인이 그러니까 내가 직접 쓰기 위한 거면 면세인데 이걸 만약에 하나를 사더라도 내가 이거 팔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면 관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일일이 관세청이나 이런 데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관세도 이제 반영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어찌 보면 국내 온라인 판매업자하고 해외 직구 사이트하고는 완전히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한쪽에서는 관세를 물고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관세를 내지 않고 바로 그냥 도입해서 사고 팔 수 있으니 그래서 이거를 현행 직구 1회당 $150인 거를 국세청도 좀 손질할 들어보고 있죠. 네. 좀 줄여야 할 것 예정이라고. 같은 분위기입니다. 저는 김현석 개인적으로 그 $150 줄이는 것보다 네. 사후 대책을 좀 굉장히 강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사기로 한 30억을 했다. 한 3년 나오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교도소에 징역형. 있다가 나오면 부당이득을 내가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잘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수 절차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약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이거 잘못하면 너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걸 한 번쯤은 보여줄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잘못되는 게 다 개인이 사용하는 거에 한해서만 풀어주는 거겠지 영리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영리 활동을 했었을 때 정말 너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그 굉장히 조금 예방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이게 좋은 방법일지 나쁜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사후 처벌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과징금 2천만 원, 뭐 얼마 이게 다 다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당장의 이득이 내가 볼 수 있는 손해보다 훨씬 크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런 게 조금 더 횡행하게 많이 더 악용이 되지 않을까. 거의 안 걸릴 것이다. 그리고 네. 걸려봐야 뭐 운 나쁘게 걸려봐야 얼마로 때울 수 있다. 뭐 이런 실제로 식의 그래서 게시판 남는 같은 거 장사다. 보면 그런 말들도 되게 나옵니다. 운 나빠서 걸려봐야 얼마면 되고 사법 처리도 안 되니까 그냥 그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적으로 이제 업자들이 네.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가산세라든지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만 과징 그러니까 징벌적인 과징금이 훨씬 더 세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50달러라는 이 기준 자체도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전에 미국 직구 많이 저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150달러가 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는 역차별 얘기가 나오지 않았던 게 이제 150달러로 정해놔도 이제 큰 불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보면은 작년에 중국을 통한 해외 직구액이 3조 2,8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이런 소액 면세 물품이 3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국내 유통업자들은 그 오만 비용을 다 부담을 하고서도 같은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 이제 물품들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 150달러를 좀 더 좀 기준을 어떻게 처음에 150달러가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요것도 그래도 계속 얘기를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부 입장은 지금 이 소액 그 해외 직구에 대한 과세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들어보고 좀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 근데 분명한 건 정부가 검토를 시작을 했고 속도를 높여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발표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의견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2161님은 그 해외 구매 대행하는 사업자인 저는 어제 나온 뉴스로 좌절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의류와 용품, 화장품 직구까지 막는다고 하니까 그냥 다 막는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안전 기준이 더 강화된다. 아마 네네. 이 뉴스 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조동래님이 특정 이제 중국 이커머스에서 무선 이어폰 5개를 샀는데 전부 불량품이었다고. 맞아요. 전자제품 거기서 사지 말라고 지금 이 분노를 담아서 같은 문자를 10개 가까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참고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니까 지금 거의 한 1,000원을 쓰시면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건 사실 이제 이거를 지상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강조하죠. 얘기하고 싶다라는 의사 표시인 것 같아요. 이번에 불량품 오는 건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낭비했다고 하면 되는데 저는 걱정인 게 유해물질. 딱 받아보면 딱 꺼냈을 때 진짜 코를 찌르는 강한 화학품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역한 냄새가 나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항상 이제 베란다에 그거는- 며칠 두고 쓰는데 그래도 찜찜한 건 어쩔 수 없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어쨌든 이제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금지했잖아요. 그건 필요하다고 당연히 봅니다. 해야 되는 거죠. 네. 당연히.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갈게요. 정답은 4글자입니다. 일부 지자체들이 이곳의 의무 휴업일을 쉬는 날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는 64곳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7월이면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주말에도 문을 여니까 소비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이제 긍정적이긴 한데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노동자분들은 휴일에 쉴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또 여전히 주변 전통시장과의 마찰도 여전히 또 있다고 하고요. 대규모 점포 우리가 지금 이제 유통 쪽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백화점 말고 가장 또 상징적인 오프라인 대형 매장이기도 하죠. 그 대규모 점포를 4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460님이 정답 보내주셨고 대호 형 사랑해요. 저도 읽어주세요 그랬는데 이렇게 쓰지 마세요. 낯간지럽습니다. 아주 그냥 잘 읽는데요. 너무 웃으시는데. 이런 거 너무 아주- 좋아하는데요. 네, 남자분들 그러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수도권 1시간 시대, 획기적인 교통혁명, 출퇴근길 전쟁 해소 이렇게 하면서 GTX가 엄청나게 이제 바람을 불 것처럼 홍보가 되었는데 일단 GTX A 일부 구간이 개통이 됐죠. 2달 조금 안 됐는데 초반의 평가가 그다지 좋지 못하더라고요. 기자분들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그 수식어가 좀 무색하죠. 결과만 놓고 보면 3월 30일에 개통이 됐는데 지금 A 노선 중에서 수서, 성남, 동탄 3개역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개통이 된 거예요. 중간에 수서와 성남 사이의 용인 구성역은 이제 6월달에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그 핵심인 삼성역은 지금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 공사 지연 때문에 이거는 2028년 4월에나 가능할 것 같고 이제 운정에서 서울역은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에 개통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수서에서 동탄 개통했는데 개통 한 달간 이용객이 26만 3천여 명. 이게 예상치가 61만 5천여 명이었거든요. 이거랑 비교하면 실제로 이제 절반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표현이 처참한 성적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이걸 또 평일이랑 휴일을 나눠서 보면 평일은 예측치보다 35.7%에 불과했고요. 휴일은 그래도 59.7%. 그러니까 이게 사실 출퇴근 교통 혁명을 기대하고 만든 건데 평일 이용객이 더 예측치보다 저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결국 출퇴근 아니라 주말 나들 이용 아니냐. 뭐 동탄 이런 데 보면 뭐 이제 실패할 것 많고 이러니까 뭐 그런 나들 이용으로 쓰인 거 아니냐. 이게 이용객이 하루 평균 10,000명도 안 되는 거면 야 이거 적잖아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예측치의 있는 거. 절반도 안 되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기대를 했던 GTX를 왜 안 타는가 이유를 좀 따져볼까요? 환승을 해야 되니까 정말 불편하죠. 지금 어차피 수서까지밖에 안 가잖아요. 결론적으로 GTX가 가장 주목받았던 거는 한 방에 강남으로 갈 수 있다. 아니면 뭐 한 방에 서울역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아직 그게 안 물론 되면 이건 이제 순차적으로 개통을 네, 하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물론 이제 노선도 많아지고 그렇죠. 갈 수 있는 거리도 늘어나겠습니다만 지금 그거 외에도 당장은-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수서까지밖에 못 가면 이용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동료 기자들이 르포하는 걸 봤는데 밑으로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 6번을 6번. 타고 내려가야 된다고. 대심도니까요. 그러니까 GTX를 타기 위해서 네. 한참을 또 가야 하는. 이게 생각보다 좀 불편한 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데 일부 구간에서 에스컬레이터를 2번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 거는 조금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급할 때 오래 걸리니까. 사고도 날 수도 네. 있고 해가지고 좀 그런 거 생각하면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이용을 안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GTX 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먼저 우려하신 분들은 우리 집이 GTX 역사 3층이면 참 좋겠는데 GTX 역사까지도 버스 타고 가야 되고 지금 일단은 동탄역에서 수서역 가는 버스 그 GTX A 노선 비용만 하더라도 한 4,450원 정도 맞아요. 한다고 하는데 같은 구간을 갈 수 있는 버스보다도 거의 한 50% 가까이 비용이 더 비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GTX를 타야 할 이유가 없는 건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출퇴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침 5분이 정말 소중하잖아요. 근데 이 GTX가 버스는 집 앞에서 조금만 나가면 버스 정류장이 바로 있고 자리에 이제 앉아서 한숨 돌리고 나면은 바로 강남에 도착해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9호선을 자주 타는데 급행을 타면은 너무 사람이 많고 시간은 아주 짧게 걸리지만 그 타고 나서 역을 나오고 나면 진이 그냥 다 빠져버려요. 아침에. 근데 조금 한 10분, 20분 늦게 나오면은 그 완행을 타면서 앉아서 갈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면은 심지어 가격도 절반인데 앉아서 갈 수 있고 한 번에 집 앞에서 탈 수 있고 이런 이점들을 이제 그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GTX는 지금 동탄역까지 나가야지 탈 수 있고 또 마일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모두 이 배차 간격이 길어요. 그래서 이제
운이 나쁘면 같은 자리에서 30분 이상을 허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천 원 가까운 버스 시간 잘못 맞추고 네. GTX 시간 놓치고 하면 완전 지각이죠. 네, 완전 지각이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갈아탈 때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계속 뛰어요. 네, 계속 뛰어가지고 일단 뛰고 보자. 일단 뛰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 30초 1분 차이로 그럼요. 뭐 10분, 20분 네. 아침에 그 갈려버리면 엄청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노선, 첫 번째 구간이니까 이게 상징적인 어떤 신호를 우리에게 주는 걸 텐데 이어지는 구간들 많습니다. 또 GTX A, B, C 노선, 또 2단계는 GTX D, E, F 노선들 어떨까요? 이들 앞으로 새로운 사업에는 지금 이게 겨우 세계역 이제 오픈한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성적을 매기기는 좀 이른 감이 이르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초 GTS를 구성했던 이유, 구상했던 이유가 수도권에서 서울까지 30분이에 도달할 교통망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 이제 수서역까지만 연결이 된 거니까 핵심은 삼성역이거든요. 삼성역하고 서울역 이 전 구간이 이제 연결이 되면 그때는 이제 아마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 예전에 인천공항철도 같은 경우에도 김포항까지 일당의 개통했을 당시에 예측수의 8%밖에 안 됐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용률을 높이려면 중요한 게 연계 교통망 확충인 건데 그 동탄역도 그게 문제예요. 그 연계 교통망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동탄역까지 가려면 다 단지마다 들려야 되는 마을버스를 타거나 시내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별로 안 오고 막 이러니까. 근데 지금 이 GTX A 우선 개통한 구간에서 이용객이 너무 조조하니까 최근에 이제 국토부하고 지자체가 대책을 좀 내놓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서 연결도로 뭐 추가 개통하고 버스 노선 직선하고 그리고 뭐 출퇴근 시간에는 뭐 버스 노선 좀 신설해서 동탄역 오가는 그 노선 만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확충이 되고 이러면 이 이제 이용도는 높아질 것 같은데 지금 A 노선 겨우 3개 오픈했는데 D, E, F는 이게 착공이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제 논란거리가 많고 이해 충돌이 되는 부분이 많고 이래서 거기까지 생각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성진 님도 삼성역까지 개통돼야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맞아요. 보내주셨고요. 송대현 님은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GTX는 다른 나라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뭐 그냥 수도권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국민적으로도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전체 예산만 하더라도 뭐 133조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찌됐든 간에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수익이 나야 하는 거고 적자가 또 반복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수익이 나게 하려면 이용자들에게 적당한 또 수입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조금의 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재정적인 부분. 시간이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리면 당연히 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용자들은 항상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수서에서 동탄까지 한 4,500원, 4,000원이 좀 넘어가는 돈을 받는 거잖아요. 네. 거리가 길어지면 구간에 대한 비용은 더 늘어나는 거는 뭐 당연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내가 과연 이게 비싼 돈을 지불을 하고 이만큼의 시간을 줄이는 효용성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 건데 뭐 A 노선, B 노선, C 노선 같은 경우에 과거부터 예전부터 많이 논의가 되었던 노선이어서 어느 정도 그런 뭐 효용성 수도권 내에서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D, E, F는 조금 급작스럽게 좀 나온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여기에 또 133조를 국비 30조, 지방자치 13조, 공공기관 5조 6천, 신도시 조성원가 9조 2천.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이제 국비 관련된 네네. 국가에서 내는 거고 민간이 또 한 75조 이렇게 또 낸다라는 건데요. 이게 과연 생각대로 잘 될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거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이런 그 철도망 갖추고 이런 거 되게 좋은데요. 네. 어찌됐건 국토 균형 개발 측면이란 또 있고 뭐 우리 말로는 지금 계속 뭐 AI 시대 무슨 시대 하면서 자꾸 첨단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재택근무를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다. GTX 전적으로 만들 동의해요. 때로. 근데 또 이게 민간 분야에서 거의 절반 가량의 재원을 끌어온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민자가 들어오면 또 비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게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민간 자본이 그냥 뭐 손해 보러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최저 수익을 또 보장해줘야 하는 문제가 또 있고요. 네. 지금 GTX A
구간만 해도 지금 동탄에서 수서 구간은 재정으로 건설한 거지만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은 또 민자 사업이란 말이에요. 맞죠. 이게 순수 수익형 민자 사업. 이 순수 수익형 민자 사업은 원래는 최소 수익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운영상 적자가 나도 이걸 정부가 보존해줄 의무는 없는데 지금 이 GTX A 노선 약간 좀 특이한 상황인 게 삼성역 이제 복합 개발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중간에 설계 변경을 좀 하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 뭐 공사 원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209 같은 경우는 시공사 선정도 안 된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이게 늦어지면서 전 구간 개통이 늦어진 거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을 약간 정부가 일부 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개통한 3개의 역 말고 연말에 이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면 그때부터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운영상 적자 부분은 정부가 좀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가 될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은데 시장에서는 최소 수백억에서 천억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것도 세금인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하긴 하죠. 송대현님이 4호선 지하철도 처음 개통할 때는 승객이 없어서 말이 많았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8428님은 GTX는 그 동네 사는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마을 사람들도 이용하는 SOC고요. 그리고 당대 사람들보다 후대가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렇죠? 뭐 최소한 수십 년, 뭐 100년 이상 이용을 해야 되니까요. 또 하나 따져봐야 될 게 사실 이제 GTX 건립 이야기 나오면서 꿈틀대던 것 있지 않습니까? 집값. 어떨까요? 지금까지의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영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사실은 그 기대감에 이제 올랐던 아파트 가격들이 곳곳에서 좀 꺼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GTX A 노선의 이제 수서 동탄 구간이 시작되는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에 이 3.3제곱미터당 지역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5월 기준 2,690만 원이었는데 이게 개통 직전 2월 달에는 2,600 거의 2,7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조금 낮아지고 소폭 하락했고 그리고 이제 GTX A 동탄역 바로 앞에 이제 위치해서 완전 급등을 했었던 이 동탄역 롯데캐슬의 상승세도 지금 꺾였습니다. 102제곱미터가 지난해 7월 이제 18억 3천만 원에서 거래가 되다가 개통을 앞둔 이제 올해 2월에 22억까지 이제 가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3월 이제 개통 이후에 다시 이제 20억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뭐 개통 이후로도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좀 저조하고 이제 그 인프라가 막 옆에서 되게 좁은 길로 막 가야 되고 이래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많아서 기대감이 꺼지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삼성역 쪽은 이제 아직도 그 기대감이 있어서 집값이 지역에 따라 좀 다를 네. 수는 있다. 물론 이제 뭐 금리라든지 경기라든지 종합적으로 좀 봐야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GTX였던 것이고 GTX 하나만으로 뭐 집값이 다 표현되지는 않겠죠. 물론 또 이것도 거리에 따라 또 다를 거고. 근데 이렇게 공공재를 이용해서 집값이 올라가면 그 상승분에 대한 책임도 좀 져야 되지 않나요? 그런 이야기는 또 항상 나오죠. 네. 그래서 예전에 그 뭐 이익 공유제 뭐 이런 네.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사실 그 주제만 하더라도 그것도 한 1시간은 토론해야 맞아요. 될 네. 주제예요. 그 궁극적으로 GTX가 노리고자 하는 게 어떤 뭐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인구 분산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걸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아이러니한 게 예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그 사례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거가대교 이제 만들어졌을 때 거제도하고 부산 연결한 대교잖아요. 근데 이게 연결이 되니까 이 거제도의 상권이 다 죽은 거예요. 거제도에서 이제 소비하고 이런 수요들이 거가대교를 타고 부산으로 넘어와서 부산에서 훨씬 놀거리가 많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GTX 같은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더 서울 밀집도를 높이는 뭐 아까도 이제 주말 나들이용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사용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좀 일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에 대한 이제 뭐 후속 대책,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의 연계 교통망들을 활용해서 정말 이게 뭐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이제 본래 목적에 잘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후속 대책들을 좀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순 기능을 잘 발휘를 해야 되겠고 이게 또 원래 처음에 계획됐던 것보다 연장이 되고 노선도 더 많아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밀한 그 수요에 따른 것이었는지 어떻게 보면 노선이 하나 생길 때마다 시장의 반응을 보고 또 점검을 또 해볼 필요도 맞아요. 있어 보이고
또 지역에 따라서 또 자본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 오늘 원탁의 기자들 함께 했고요.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박진숙 님이 저는 3년째 KBS 콩 라디오 애청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방 아침밥 준비하러 나오면 싱크대 앞에서 이 폰으로 콩 틀어놓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때로는 남편이 시끄럽다고 끄라고 반발하지만 무시해버리고 빠짐없이 듣고 사는 애청자입니다. 라고.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숙님, 예. 이겨라. 화이팅. 고맙습니다. 라디오 참 좋죠. 그런데 때로는 책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마음의 양식을 또 쌓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 독서 실태를 발표했는데 성인의 독서율이 43%였습니다. 그 절반 이상은 1년에 단 한 권도 책을 읽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독서 인구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책을 사랑하는 또 아끼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오늘 직업의 세계에서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경 자벤조이 강홍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재하러 서점을 가신 거고요. 네. 평소에도 어떻게 서점을 좀 자주 가시나요? 자주 예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자주 갔었는데 왜 결혼 핑계를?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바빠서 그런지 잘 못 가게 되더라고요. 서점에 자주 못 가는 걸 이제 갑자기 결혼을 이제 이대우 편집장께서는 자주 가십니까? 가끔 가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들여다보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온라인이 워낙 또 잘 돼 있다 보니까. 네. 우리 PD님이 와이프 둥절이라고. 예. 네. 이번에 만나보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 서울 종로에 있는 한 대형 서점에서 근무하는 분을 만나고 왔는데 네네. 보통 이제 서점에서 일하는 분들을 서점원이라고 하거든요. 서점원이라고. 네, 점원. 점원인데 서점이니까 서점원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분은 서점 코너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 문학 파트를 책임지는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구 출신인데 국문과를 졸업해서 이 서점에 입사하기 위해서 서울에 아무 연고 없는 곳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서울살이를 하고 있는 분이었고 보통 이제 한 직업에서 한 10년 이상 하게 되면 전문가라고 부르잖아요. 이분도 직함으로 딱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이 안팎으로 북마스터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는 이제 사서라고 해서 책도 정리해주고 뭐 이렇게 다 안내해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서점에서 일하는 서점원인데 북마스터. 요즘에는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마스터라는 칭호가 그냥 붙는 게 아닌데 15년 동안 하셨으니까요. 근데 이분은 진짜 책이 좋아서 그 일을 15년째 하고 계시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막상 이거를 이제 일로 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거는 현실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네, 저도 이제 결혼 전에 자주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서점 가면 왠지 그 기분이 좀 좋아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왠지 뭔가 좋은 일 하고 있는 것 같죠. 좋은 일 하고 있고 좀 지식이 좀 쌓이는 것 같고 이런 느낌 때문에 서점을 방문하기도 했었는데 저도 물어보니까 이분이 학창 시절 때부터 워낙 이제 책을 좋아해서 국문과로 진학도 했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서점에서 일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처음 취업하고 나서는 몰래 늘 사방에 이제 책이 있다 보니까 몰래 이제 업무 시간에 책을 훔쳐볼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1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좋아했던 서점 그리고 책이 요즘엔 일터로 좀 뭐 느껴진다고 하고요. 사실 뭐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이게 직업이 되면 현실이 되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딱 하는데 굉장히 좀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그렇죠. 그래서 항상 좋아하는 것과 이게 또 일이 되면은 왜 책 냄새 서점 가면은 이제 오감으로 또 같이 느낄 수 있는데 그게 또 이분에게 이제 일터가 돼가지고 아무튼 근데 이제 북마스터라고 불릴 정도로 또 일을 또 잘하고 계시는 분인데
일단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서점에 가면 또 여기는 대형 서점이라고 하잖아요. 네. 책 종류가 엄청난데 어떤 책이 어떤 코너에 어디쯤에 꽂혀 있는지 이게 다 머릿속에 있으실까요? 네, 저도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이분이 근무하는 서점이 이제 본점이었고 네. 이 본점에는 약 15만 점의 책을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어휴, 굉장히 많죠. 그게 상상이 잘 안 가는 숫자예요, 솔직히. 그렇죠. 15만 점인데 그 중에서 문학 파트에 있는 책이 네. 한 2만 8천여 종, 한 20%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학 분야에 있는 그 웬만한 책은 제목만 들어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던데 제목만 들어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 어떤 코너에 몇 번째에 있다. 그래요? 요걸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확인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못 해봤고. 이거 해봤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에 이제 코너별로 네네. PC가 배치가 돼 있어서 고객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책을 뭐 찾을 수 있는데, 네. 근데 이분처럼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예전에는 책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고객들이 왔을 때 서점원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력이 오래된 분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맡은 파트는 대부분 알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파트별로 문학이면 문학, 경제 경영이면 경제 경영. 근데 그쪽에 대해서는 훤히 딱 뚫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이제 서점에 진입을 해서 보면은 앞에서부터 잘 보이는 매대가 있고 또 책도 누워 있는 책이 있고 세로로 꽂혀 있는 책 아니면 표지가 보이게끔 서 있는 책들이 있어요. 또 이벤트 공간에 있는 책들. 그렇죠. 그거를 어떤 뭐 진열하는 순서나 뭐 어떤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사실 이 정해진 기준은 없고 각 파트의 팀장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하는데 보통은 유명 작가의 책이나 인기 도서 위주로 상위에 좀 노출을 시키는 편인데 이게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래야 좀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서점도 책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매출이 좀 잘 나오는 책들을 좀 상위 노출을 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이제 광고 계약을 하는 출판사가 있는데 이런 출판사에서 나오는 신간은 또 우선 배치를 해준다고 해요. 아무래도 광고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뭐 네. 최상단 뭐 마트에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반대로 요즘에는 소자문 출판사나 1인 출판들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뭐 앞에 노출을 할 수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서점원들이 그 신간들은 다 이제 책의 퀄리티나 만듦새를 다 확인을 한답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좋고 만듦새도 좀 이쁘다라고 하면 이제 노출을 좀 시키는 편이라고 합니다. 표지도 예뻐야 되고. 그렇죠. 신경 쓸 게 많네요. 저도 작년에 책을 한 권 냈었는데 잠깐 그 매대 위에 올라갔다가 지금은 안 보일 것 같은데 찾아보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서점도 사실은 이윤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잘 팔리는 거 위주로 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오래 일하시다 보면은 딱 이제 고객분들 들어오셨을 때 책 보러 들어오셨을 때 저 사람이 책을 살지 안 살지도 이게 가늠이 된다고요? 네, 저도 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네. 보통 이제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체류 시간을 보면 대충 알 수 있답니다. 이제 책을 살 고객들은 되게 어떤 책을 구입할지가 분명하잖아요. 서점 올 때 나 이 책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분들은 빨리 코너에 진입해서 빨리 사고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한 자리에서 오래 머무는 분들 그리고 이제 구석 자리에 가서 책을 몇 권씩 들고 이렇게 앉아서 있는 분들은 독서를 위해 오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냥 딱 가서 구석에 자리하고 하는 분들은 이제 책 한 권은 다 읽고 나가야지 막 이런 분들 딱 보면 아는군요.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렇게 책을 읽고 깨끗하게 읽으셔야죠. 막 침 묻히면 안 되고 막 접고 그러면 안 되고. 그렇죠. 깨끗하게 읽고 제자리에 꽂아놔야 되는데 책 보신 분들이 원래 자리를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대충 이렇게 아무 데나 꽂아놓고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바쁘신 분들 중에는 대충 던져놓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차라리 보이는 카트 위에 올려놓거나 하면은 다행인데 이상한 자리에 꽂아놓고 하면 이게 더 헷갈려 버리잖아요. 엉켜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한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점원들은 각자 맡은 파트의 책 제목만 봐도 이제 위치는 대충 이제 알 수 있다 보니까 뭐 문학 서적을 예를 들어서 경제 파트나 아니면 뭐 교육 파트에 몰래 꽂지 않는 이상 대충은 안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해요. 그래요.
저는 그게 항상 걱정이었는데. 그리고 천덕애님이 요즘에는 책만 파는 게 아니고 각종 소품도 많이 판매합니다. 이렇게 또 알려주셨는데 그 서점 가면은 북토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네. 저자 초청 강연 같은 경우도 있고 다양한 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런 북마스터 이런 분들이 준비를 직접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서점원들이 기획하고 예. 진행까지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보통 이제 기획전이나 뭐 작가 사인회 말씀하신 북토크 같은 이벤트가 한 7개에서 8개 정도 된다고 해요. 거의 일주일에 한 2개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 이벤트는 매월 기획회의를 거쳐서 주제를 정하고 월초부터 이제 반영을 시작하고요. 제가 갔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벤트가 유명 작가들의 생일별로 이제 구분해서 날짜별로 비치를 해두는 이벤트였는데 왠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와 같은 생일이 누군지 어떤 작가가 있는지 이게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저 같은 분들이 꽤 있어서 재미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국내외 작가들의 생일을 일일이 검색해서 찾아서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쵸. 근데 또 그게 또 괜찮은 이벤트네요. 되게 차별화가 되네요. 그렇죠. 오래 머물 수 있는 이벤트로 보였어요. 아하, 그러네요. 근데 이제 대형 서점은 다른 데보다 동네 서점보다 좀 근무 시간이 좀 길지 않나요? 어때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오전, 오후반으로 나뉘는데 오픈 조, 이제 마감 조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보통 이제 오전반은 9시 반부터 6시 반까지 근무를 하게 되고 오후는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근무 시간으로 나눠져 있었고요. 서점원들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도서 관리랑 이제 카운터 업무를 주로 하는데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창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매일 창고 정리를 하는 업무다 보니까 이 오전 오후조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보이는 것 이상으로 참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직업의 장점 혹은 단점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세상에 나오는 뭐 거의 모든 책을 이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신간을 볼 수 있다는 건 서점원만의 특권으로 보였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생각보다 굉장히 일이 많다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류 업무에 뭐 직급별 팀장이면 팀장이 처리할 업무 그리고 각 부서별 창고 관리를 하고 나면 하루가 금방 간다고 합니다. 야, 오늘 왠지 알 것 같지만 그동안 몰랐던 직업 서점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한경자벤조의 강홍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곽재식 작가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우리 산업의 근간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 반도체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다뤄드릴게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